이솝 이야기의 이솝은 누구인가? 이솝은 그리스의 우화가이자 우리가 우화라고 부르는 장르를 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전 노예였습니다. 그의 삶은 불확실성에 쌓여 있습니다. 이솝 이야기는 전 세계의 현대인들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비유적 서사 형식인 우화의 발명자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삶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많은 현대학자들은 진짜 이솝이 존재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로도토스는 그가 기원전 570년경에 살았다고 주장하고, 플루타르코스는 그를 기원전 600년경이 솔론과 동시대에 살았다고 주장하며, 라에르티우스는 기원전 572년의 제52회 올림피아 동안에도 활동했다고 말합니다. 1. 이솝은 벙어리였고 못생겼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솝은 매우 못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뚱뚱한 배, 큰 머리, 통통한 팔, 납작하고 뚱뚱한 발, 벌레 눈, 그리고 기형적인 얼굴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또한 매우 키가 작고 피부가 검고, 한 번역에서는 반쯤 잠든 프로메테우스의 잘못된 창조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의 신체적인 외모는 또한 그의 초기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솝이 삶의 침묵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의 결과인지 알지 못합니다. 비록 그가 마침내 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얻었지만 그의 초기의 무능력은 그의 삶의 이야기에서 장애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놀라운 지성과 지략을 강조할 뿐입니다. 이솝은 신들의 뜻을 존중하는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올림피아 신들의 초점을 맞춘 많은 우화들에서 강조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솝이 길을 잃은 이시스 여신의 한 여사제를 도와주었는데, 그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자 이시스와 뮤즈는 그에게 그리스어로 영리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그에게 보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의 우화에 나오는 인물처럼 그는 도덕적으로 행동했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4세기 철학자 히메이우스는 이솝의 목소리를 부드럽고 높은 목소리로 묘사했는데, 이것은 그의 독특한 기원을 더 강조하기 위해 늦게 추가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이솝의 신체적 기형은 모두 고대의 이야기를 신비롭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헤로도토스와 같은 고대 작가들은 이러한 신체적 기형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그의 이야기에 훨씬 나중에 추가된 추가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역사가 이솝을 추하고 기형적인 인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서기 1세기에 쓰여진 이솝 로망스라고 불리는 가공의 전기에서 발전했다고 시사합니다. 동시대 학자들은 지난 몇 세기 동안 이러한 생각을 피했고, 그는 못생긴 남자에서 현명한 늙은 할아버지로 진화했습니다. 2. 이솝은 노예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과 노예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의 두 종류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솝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솝이 악명 높은 궁정산 로도피데스와 함께 트라키아에서 전쟁 포로로 잡힌 후에야 노예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후자를 제안합니다. 다른 사료들은 그가 노예로 태어났다고 추정합니다. 이솝은 처음에는 크산투스라는 철학자에 의해 소유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아드몬이라는 사람에 의해 소유되었습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솝은 그의 뛰어난 지성과 재치에 대한 보상으로 결국 이아드몬에 의해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이솝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자 그는 재빨리 자신의 지략이 뛰어나고 재치 있는 대중연설가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이야기꾼과 대중연설가로서 큰 명성과 부를 얻게 됩니다. 그의 새로운 자유와 함께 그는 세계를 여행하는 것으로 그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여행 내내 그는 그의 우화를 이야기하고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와 대중연설자로 일했습니다. 3. 이솝은 아프리카 혈통이었을까요? 이솝이 에티오피아인이라는 생각은 코끼리, 낙타, 유인원과 같은 그의 우화에 흩어져 있는 많은 아프리카 동물들의 존재에 의해 더욱 지지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솝이 그리스에 토착적인 동물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 동물들에 대해 알았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솝이 에티오피아인이라는 개념은 이후 18세기 중엽과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대중화되었습니다. 윌리엄 고드윈의 컬렉션인 우화 고대와 현대는 에티오피아 이솝을 묘사했고, 검은 이솝의 도자기 모양은 18세기 중엽에 등장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솝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그의 이름과 아이디오프라는 단어의 어원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출생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의 타당성과 많은 논쟁에 상관없이 아프리카인 이솝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4. 크로이수스 왕을 위해 일한 이솝. 이솝이 그의 자유를 얻은 후의 한 이야기에서 그는 세계를 여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여행 동안 그는 때때로 그의 동물 우화를 말하면서 부자들을 위한 어려운 수수께끼와 문제들을 능숙하게 해결하는 그의 능력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솝은 마침내 리디아 왕 크로이소스의 궁정에 초대되었습니다. 그의 재치와 문제 해결에 감명을 받고 그 왕은 외교적인 국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솝을 고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과제를 겸허히 받아들였고, 그의 도덕적 우화를 통해 정치적인 문제들을 조정하는 것을 도왔던 코린토스와 아테네의 도시들로 출발했습니다. 5. 이솝은 델파이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솝의 새 직업은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크로이소스 왕은 그에게 많은 양의 금화를 주었고 그에게 델포이로 여행하고 그 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솝은 행복하게 동의했고 바다를 건너 델포이로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델포이 시민의 만족할 수 없는 탐욕과 신들에 대한 신앙심 부족으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이솝은 크로이소스의 금을 리디아에게 돌려보내 델피의 시민들에게 그나 그의 고용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솝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한 델피인들은 그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델피인들은 이솝이 리디아 왕의 대사로서 외교적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벽 옆에서 그를 내던졌습니다. 델피인들은 그에 대한 죄로 신성한 처벌을 받았고 1년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그 저주가 이솝의 마지막 주인인 이아드몬의 후손에 의해 몇 세대 후에 풀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솝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솝은 지난 2000년 동안 우화의 아버지로서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존재했거나 심지어 무엇인가를 글로 적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가 이솝으로 알고 있는 인물은 우화 예술의 구체화 또는 위인화입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